조작에 대해 발표할 아이조입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조작을 개관, 문제인식, 문제정의, 국내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 그리고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객관적인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수단을 의미합니다. 크게 TV, 신문, 잡지 등의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뉴미디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이슈를 생성하는 담론의 장을 만드는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저희는 그중 미디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미디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현대에 들어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뉴미디어인 소셜미디어의 특징에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온라인 플랫폼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정치 및 미디어 생산 과정에 존재했던 제약들을 고려해 볼 때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경로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당 및 정치인은 온라인 채널에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정치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시민들은 청원이나 서명,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생산이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주체이자 미디어 이용자로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보다 손쉽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즉, 일방향적이던 대중매체 중심의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참여 가능성을 넓혀갔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정치 참여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데이터 기반 정치 컨설팅 기업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미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적용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캠브리지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 교수에게 This is your digital life라는 심리 퀴즈 게임 앱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이 앱은 페이스북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령 볼 수 있는 C는 당신을 무엇무엇으로 만들었다, 혹은 당신에게 가격표를 붙인다면, 혹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꽃은 이런 것과 같이 우리 SNS 이용자라면 한 번쯤 사용해봤을 법한 흥미성 퀴즈 앱이나 성격 테스트 앱 같은 것입니다. 27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가 이 앱을 설치했고, 페이스북은 오픈 그래프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건 교수팀은 27만 명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약 5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 정보를 페이스북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용자 정보라고 함은 특정 기간에 이용자가 어떤 포스트를 올렸는지, 어떤 포스트에 좋아요를 표현했는지, 공유한 포스트나 댓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후견인인 머서로부터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자 싶다는 제안을 받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코건 교수에게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받아서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로 트럼프 후보자에게 당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는 스윙 보터를 찾아내 집중적으로 광고와 캠페인 메시지를 배포하고 선거 자금 기부를 유도하는 전략을 짜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선에 투표하는 유권자 수가 미국에서 2억 명인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캠프가 페이스북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의 정보를 파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매우 단편적인 계산이지만 5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미국 대선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론 버만 교수는 미국의 대선은 대개 아주 적은 득표 차이로 결정된다며 단 1%의 유권자만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27만 명의 심리퀴즈 게임 앱 이용자들은 코건 교수팀에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친구 정보를 가져가도 좋다는 동의 의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코건 교수팀이 제3자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전달하라고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비용을 지불하고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즉 해당 정보를 자사의 앱이나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다른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서비스에 연동시키는 것은 페이스북 약관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의 경우 페이스북 측에서 이미 2015년에 코건 교수팀이 이용자 정보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이스북은 이용자 정보 삭제 요구를 한 번 한 것에 그쳤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요청을 수행하지 않고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 활용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정책이 악용될 가능성을 알았고 실제 이를 확인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전 직원인 크리스토퍼 와일리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면서 공론화되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고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시작했고 1년 이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해당 사건과 더불어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사상 최대의 벌금인 50억 달러를 벌금 합의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별개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2달 뒤에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건의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의 프로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개발하고 여론을 움직여 선거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데이터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가공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는 수많은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 기록들을 디지털적으로 재구성하면 정치인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각 개인의 마음을 열도록 메시지를 타겟팅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편향된 데이터 표본을 활용하여 주류의 여론을 설정해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이 원자재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각 개인의 교류 내역, 카드 결제, 검색 기록, 좋아요 기록 등은 모두 수집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개인에 대한 정보 활용 가능성과 수요는 인간의 개인정보를 원자재 그리고 거래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온라인 공론장의 여론을 장악하여 편향적인 메시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조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해선 이우진 학우님이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발표를 할 행정학과 이우진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적 조작과 관련한 국내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드루킹 사건을 되짚어보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은 물론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까지 동원해서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전개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온라인 국정원 여직원이 온라인 중소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계정을 생성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또 포털 기사 댓글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 발언과 지역차별적 발언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려 한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국내 사례는 드루킹 사건입니다.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이 19대 대선 이전부터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을 작업하여 여론 조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결론을 보시면 드루킹 사건은 민간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은 드루킹에게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상 뇌물공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자면 중도의 성향을 띠는 유권자들은 미디어에 조작된 정보에 매우 강한 영향을 받으며 미디어를 통해 쉽게 선동당하고 이러한 미디어의 악용은 국민의 올바른 주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의 침묵에 나선 이론에 근거하자면 대중매체가 개인을 둘러싼 의견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사람들은 고립을 두려워해 여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DPR이란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으로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으로 정보 주체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의 EU 역의 이전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995년 인터넷 시대가 막 도래할 때 만들어진 정보보호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으로서 빅데이터의 발전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을 의식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목적은 EU 권역 내의 시민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친화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EU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혁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EU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내에 있는 정보 주체에 대하여 EU 내에서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GDPR의 규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2018년에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인정받아 일본의 기업들은 유럽의 국가들과 교역을 할 때 EU의 강력한 GDPR로부터 자유롭고 일본의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유럽에서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역시 GDPR을 발효하면서 프랑스 데이터 보호 감시기관 CNIL이 구글의 GDPR 위반 혐의로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이는 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는 데이터 3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 3법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어서 데이터 3법과 GDPR의 제도적 허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전에 언급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가명정보 제공에 대해서입니다. 가명정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게 보이지만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언제든 쉽게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위험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3법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과학적 연구의 산업적 활용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졌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은 모범적인 유럽 GDPR 선례를 참고하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GDPR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보다 더욱 뒤떨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DPR 역시 한계가 존재하는데, 유럽연합 범주에 있는 기업과 상호 연계 관계에 있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GDPR의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클라우드 기업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일랜드 국제본부의 비유럽 회원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한 결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남미의 회원은 GDPR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 미디어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를 악용한 사례로 정치적 목적에서 개인정보 무단 이용 및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과 국내에서 발생한 국정원 댓글 조작 및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빅데이터 발달과 함께 더욱 기초가 주목되는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해 현재까지 나온 해결책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해 논란이 많지만 4차 산업을 앞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발전은 필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와 이를 이용하는 각 개인들의 데이터 정보를 기업에서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딴 팀도 다 들었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D조랑 G조 사람들한테 두 사람씩 내가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코멘트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볼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 그 아이조 발표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디어 수업을 하고 있잖아. 미디어 수업을 하는데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이제 2016년 트럼프 선거 때 얘기인데 여기 사건이 잘 보이지만 지금의 미디어는 사실상 데이터 문제랑 직결돼 있어. 빅데이터 문제랑. 그지? 왜냐면은 왜 그러냐면 지금 미디어가 과거에 신문 방송에서 인터넷 SNS를 발전하고 있잖아. 근데 SNS 인터넷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우리 개인 정보를 떨어뜨리는 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든지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한단 말이지. 그걸 통해서 결국 개인의 행동을 추정해내는 거야. 정치적 성향도 추정해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이른바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투표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른바 조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 방향도 완전히 틀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미디어로 출발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어떤 미디어 기술 자체의 변화 때문에 이게 이른바 빅데이터 문제, 데이터 문제랑 결합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산업적인 측면, 지금 데이터 3법도 사실은 산업적인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우리는 법제도 발전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 우리 뉴딜 때 수업 때 봤겠지만은 데이터를 풀어서 디지털 뉴딜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논의에서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 문제야. 개인정보. 우리가 너무 산업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상 개인정보가 SNS라든지 인터넷 쓰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개인을 옥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리는가 이런 얘기 우리나라 쏙 빠져 있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사실은 옥죄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 것과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쪽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분야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많이 자주 접하는 주제일 텐데 조금 균형을 맞추면 좋겠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설이 길었고 그러면 DJ 수현 씨, 김수현 씨. 네. 코멘트 해주고 질문도 해줘봐 한번. 저는 일단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좀 큰 사건이다라고만 들어보기만 했는데 약간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던 발표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 조작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발견한 이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인지 또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조사하신 바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할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건 저는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같은 이렇게 기업과 정치적 세력이 결합된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었고, 그냥 한 뭉탱이로 페이스북이 2020년 기준으로 6년 동안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위가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에 실제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명확한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례는 없고 그동안의 기관들의 누적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되게 만 단위, 수백만 단위로 그게 누적되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판단되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현 씨 됐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 씨 한번 코멘트하고 질문 좀 해봐 한번. 저는 아까 앞부분 발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적어놨는데요. 그 중도의 성향을 가진 유권자가 미디어 조작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왜 트럼프 정치 조작 그게 잘 먹힌 건지, 그때도 중도의 성향이 많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던 건지 그런 게 궁금해졌고요. 발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딱 신한기 교수님 수업 때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서 더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중도가 더 잘 흔들리냐 뭐 이런 얘기지? 네,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조작이 미국에서 왜 잘 먹혔는지, 그게 중도의 사람들이 많아서였던 건지. 누가 답변할래?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윙보터라고 늘 하잖아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자들을.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많이 듣고 많이 익숙해지고 좀 그렇게 접하는 횟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층을 대상으로 그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과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나 우호적인 정보 혹은 상대 측과 관련된 좀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근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많이 퍼뜨리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계속 접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중도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때는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가짜뉴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도 중도 지지자들이 잘 모르고 어쩌면 그런 정보를 확실하지 않음에도 그런 정보를 계속 접하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원 씨 뭐 됐어? 물어봐. 제가 저희 팀 준비하면서 어떻게 뭐 논문 찾아보고 이러면서 가짜뉴스 노출과 전파에 미치는 요인 이런 거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도 그렇고 진보적인 성향도 그렇고 그
중도 성향보다는 극, 극적인 파들이 더 이렇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극우 성향 사람들에게는 그런 홍보 전략들이 그들을 더 정치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중도층 사람들에게는 계속 하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좀 무의식적인 그런 성향의 변화를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 못해서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잘했어. 내가 나중에 좀 감사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 오케이. 사람이 많으니까 지조, 이번엔 지조 내가 할게. 민지 씨, 김민지 씨. 코멘트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한번. 저는 캠브리지 잘 들리세요 혹시? 오케이. 캠브리지 애널리카 사건을 잘 몰랐는데 거의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좀 놀라웠고요. 혹시 그리고 넷플릭스 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봐? 지금은 많이 못 보고 있어요. 많이 못 보지? 넷플릭스 보면은 거대한 해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 네, 그거 한번 봐봐. 이 애틀리카 C 사건 다루는 거야, 그게. 네 디테일하게 알겠습니다. 잘 나와 있어. 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지금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정보도 페이스북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캠브리지 애널리카 사건처럼 또 지금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정보를 같이 모으고 있는 거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캠브리지 애널리카 사건 이후에 페이스북 내에서 뭐 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알려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할래? 제가 정리는 했는데 좀 찾아봐도 될까요? 어, 아니면 다른 분이 혹시 선주 씨 얘기해. 민준 씨가 얘기하든지. 페이스북에서 따로 이제 그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이후에 청문회까지 마크 주커버그 대표가 올라서고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페이스북의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알아본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2018년 5월 25일 이후에 GDPR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향후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같은 사건은 이제 이런 GDPR의 어떤 법적 울타리 하에서 많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짧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GDPR 시행 이후에 CNIL이 구글에 GDPR 위반 혐의로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고요. 이게 GDPR 시행 이전 같은 경우는 기껏 해봐야 몇십억, 우리 돈으로 몇십억 정도의 벌금이었는데 이제 GDPR이 확대되면서 어떤 벌금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피해 보상의 비율로 이게 측정이 돼서 벌금액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당시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하고 사과문 발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앱들을 조사해가지고 3개월 이상 쓰지 않는 어플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제한을 가한다는 대책을 좀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를 이름과 프로필 사진 그리고 이메일 주소로 한정하기로 그때 대책을 밝혔는데요. 그 이후로도 사실 올해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일어난 걸 보면은 그 대책의 실효성은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민지 씨 어때?
만족해? 저 혹시 아까 그 무슨 아시아나 다른 대륙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학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 제가 말씀드린 것도 지금 아시아 국가는 그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보호를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네. 그 페이스북이 이제 이 비유럽 회원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DPR이 아니라 CCPA라고 해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법을 구비한 상태거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3법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CCPA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GDPR의 어떤 틀 안에서 규제가 이제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민지 씨 말 대답 됐어? 그러니까 민지 씨 질문이 이거거든. 유럽에서 GDPR로 규제를 하니까 페이스북이 그 규제를 피하려고 유럽의 규제를 피하려고 그 유럽 외 국가 사람들 우리 아시아도 포함되겠지. 거기는 이제 서버를 옮겨버리니까 그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보호를 못 받고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네, 맞습니다. 어때? 우리 아, 정부 예. 한 거야? GDPR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회원이 GDPR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허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지? 네. 내가 보니까 페이스북이 진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단순히 뭐 전화번호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SNS 쓰는 사람 다 알겠지만은 내 모든 영혼을 쏟아 넣잖아 거기다가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누굴 만나고 내 친구가 누구 이 모든 게 들어가잖아 정보가 왜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흘리는 거야 계속 내가 아는 데이터 분석가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금융정보야 금융정보 카드 금융정보를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은 SNS 정보랑 금융 정보를 분석하면은 이 사람의 자살 성향을 추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조합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뭐냐면 사회공학적인 생각인데 좋은 취지로 그 사람의 SNS 정보랑 금융 정보를 결합시켜 가지고 그 사람의 자살 위험도를 측정해서 미리 위험수가 높은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의 자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좋은 의도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섬뜩한 얘기지. 그치? 나도 내가 자살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지금. 그잖아. 근데 그 사람은 데이터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만 결합시키면은 그 사람의 자살 성향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섬뜩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SNS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실제로 이 트럼프 전쟁이래. 트럼프 선거, 2016년 선거 끝난 다음에는 이 CA 사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 주커버그가 반성문도하고 미국 상원에도 불려나가고 유럽 EU 의회도 불려나갔었어. 그래서 청문회 했거든. 올해도 불려나갔어. 올해 이번 선거에도 불려나갔어. 이번에는 잭 도로시라는 트위터 창업자랑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상원에 끌려났는데 이때는 다른 쟁점이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너무 좌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우파들이 봤을 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굉장히 중립적이고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수단을 보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디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의 중심에 있는 거 항상.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의견을 고려하고 서로 뭐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그치? 앞으로 이런 정치와 미디어 간의 결합 이런 문제는 더 많아질 거야 사실은. 사실 우리가 정책 PR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게 정치 PR이거든. 그잖아. 이 정부가 만약에 이 정책 PR로 좋은 의도로 정부의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이 정부가 독재 정부라면은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랑 미디어를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주제야, 사실은. 뭐 이런 주제. 가영 씨, 이가영 씨, 네, 네, 이가영 씨 네. 어디 갔어? 코멘트하고 질문 좀 해줘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다른 사람들이랑 겹쳐서 조금 안 새롭게 들려. 질문하자면
크게 말하면 돼. 크게. 크게 이제 들리시나요? 크게 말해야 돼. 그래서 저는 새롭게 질문을 하자면 이거를 이제 조사하시면서 법적인 그런 조치 말고 개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건을 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변화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자기는 행동을 할 것인지는 개인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어요. 그래, 한번 해봐. 니들은 어떻게 변할 건데? 조금 어렵지만 그냥 음. 한 분 정도만 간단하게만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할래? 선주 씨랑 우진 씨 중에. 선주 씨가 얘기할래?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 제 생각에 그런 소셜미디어도 사실 지금 세대에서는 좀 필수적인 하나의 매체잖아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용을 하되 내가 이 매체를 사용할 때 내 정보가 어디에서 수집되고 있는지 그런 이용 약관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히 좀 읽고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소셜미디어 그 아이디로 다른 데 로그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연계해서. 그렇게 될 때 또 어떤 정보가 나의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개인정보에도 관심을 갖고 좀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진 씨도 한번 얘기해봐. 예, 일단 윤선주 학생이 그 답변한 내용에 겹치지 않게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이제 정파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미디어 선동에 휩쓸리기 더 좋은 환경인데 일단 개인이 어떤 미디어의 어떤 정파성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될 수 있다. 특정한 성향으로 이끌릴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지각하고 페이스북 어떤 개인정보 유출 건에 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대해 본인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이제 쉽게 기업 편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더 이제 시민들이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와 어떤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인한 어떤 정파성, 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운영한다면 이제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미디어에서 이제 데이터로 이제 생각이 발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개인의 방역 문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개인정보 요구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방역의 우선성 때문에 개인정보를 서슴없이 준단 말이지. 근데 이거 사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어디 카페 같은 데나 혹은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이거 QR코드 찍어서 바로 이제 신원 등록하잖아.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쓰는 카드 정보랑 이 QR 정보를 이동하면 우리 하루를 다 구성할 수 있어. 심지어는 우리의 SNS를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누구랑 관계를 이게 다 구성된다고. 그치? 이게 안전한 사회로 가는 방식이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통제된 사회. 이른바 이 1984에 나오는 그런 빅브라더 사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베일런스 캐피탈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감시자본주의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렇지? 데이터가 발전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집합 기술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은 이 데이터를 집합시켜서 데이터를 여러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구성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은 선하게 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체제 활동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은밀한 사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무 데도 숨을 데가 없는 거야.
이런 사회는 내가 볼 때는 좋은 사회라고 나는 보지 않아. 안전한 사회일 수 있지만은 좋은 사회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 그잖아.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개인들에게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 No.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조금 앞으로 우리가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능성, 빅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국이 될 것인가,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질 것인가,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회각도들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거든. 그잖아. 여러분들 돈 벌려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견제하는 이런 역할이 자신의 임무라 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끊임없이 해야지. 그지? 이런 게 난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더 할 얘기 많지만은 여기서 끊고 가면 좋겠어. 그지? 오케이. 수고했고 아이조 수고했고 그러면 지조. 이번엔 지조가 발표하죠. 지조는 지조가 발표하면 맞지? 예, 맞습니다. 지조가 아까 수업 시간이 있다 그랬으니까 아니 시험이 있다 그랬으니까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흐름 변화 발표하고 누가 발표해? 지조는 누가 발표해? 지원 제가 씨가 발표한, 네, 제가 발표합니다. 서지원 씨가 발표하고 그다음에 역시 영채 씨 뭐 왜? 저는 시험은 아닌데 바로 2시에 줌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지? 너무 말이 많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 저도 2시에 시험 있는데. 그래 알았어. 그럼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지조는 최대한 15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어. 그지? 20분은 최대한 20분까지 하고 질의응답은 좀 빨리 할게. 그리고 시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 뭐냐 수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 인사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사라져줘. 네, 네, 오케이. 시작하시죠.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주제는 스트리밍 서비스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지원 씨 카메라 켜고 하면 좋겠어. 자기 카메라 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 목차입니다. 저희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한 미디어의 흐름 변화,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대점과 그리고 문제점, 스트리밍 서비스 향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 씨 마이크 꺼진 것 같은데?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넷플릭스, 유튜브, 왓챠, 뭐 올레 TV, 푹 TV, 웨이브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 음원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소리바다나 멜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음원 중심으로 발달된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오면서 거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 경험이 동영상 산업으로까지 이제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한 OTT 서비스 발달이 이제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이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DVD 구매나 다운로드가 아닌 스트리밍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콘텐츠 이용 방식이 전에는 우리가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구매를 해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자신의 계정으로 이용권을 끊어서 접속을 해서 단순하게 소비만 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변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게 이제 원래 TV가 이제 주요 매체인 시절에서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좋은 이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PD가 이제 현재에서는 이제 매체가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또는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서비스의 등장 배경하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다운로드를 통해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CD 판매를 원래는 급감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음악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것이 원래는 휴대폰 저장 용량 등의 한계로 이제 본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한 곳에 저장하지 못하고 수시로 저장한 음악을 지웠다가 또 새로 깔았다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스트리밍,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어떤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인터넷만 연결만 돼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원하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아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렇게 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원래 초기에는 이제 짧은 동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짧은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근데 좀 더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뭐 LTE, 5G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대형망이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속도까지 개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점차 재생 기간이 긴 원래 뭐 드라마나 영화, 또 TV 프로그램,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한 OTT 서비스가 또 발달하면서 태블릿, 모바일 등 한 계정으로 여러의 기기를 가지고 이제 뭐 이동성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가정에서 큰 화면으로도 뭐 넷플릭스나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뭐 왓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TT 서비스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원래 초기 개념에는 셋톱박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SK 브로드밴드 뭐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원래는 셋톱박스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영화나 콘텐츠들을 이제 자기들이 판권을 따와서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셋톱박스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단말기 종류, 뭐 휴대폰이나 TV 이런 거 관계없이 인터넷 또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적 측면에서 광범하게 이용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제공 콘텐츠가 이제 좀 차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했듯이 기초의 이런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인 콘텐츠였는데 이제는 OTT 서비스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콘텐츠가 좀 그런 범위가 광범해졌고 좀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특정 시간에 방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영 시간표에 따라가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면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 장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따라서 더 이제 시장이 커지고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TV 시청 감소와 비선형적 이용 증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실시간 TV 시청 감소는 이제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편성된 채널 중심에서 이제 평성 개념이 없이 콘텐츠 중심으로 시청 형태가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씨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래프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제 좀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잠깐 보면서 들으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선형적 이용이 증가인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불러볼 수 있고 그 사용자 맞춤화 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사용자 맞춤화 서비스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 뭐 이제 알고리즘이나 혹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관심 분야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매체에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편의성이 증가했고 저렴한 비용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 사례는 넷플릭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워서 성공을 이룬 사례입니다.
이제 OTT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개인화 추천 서비스의 속성을 밝혀내고 그리고 고객 행동 인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OTT 서비스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일본 가입에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외국에서도 큰 자리를 잡고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좀 많이 가입자가 많이 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결합한 상품도 많고 그리고 인터넷망 자체가 워낙 우월하기 때문에 더 넷플릭스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K-팝, 그러니까 K-컬처가 좀 뜨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넷플릭스 한국 가입자가 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왓챠입니다. 잠시만요. 왓챠는 이제 초개인화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영화에 대한 예상 별점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평점을 매겼던 그런 기록들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보거나 이 콘텐츠를 소비했을 때 얼마나 만족을 할까 이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추천해주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한 미디어의 흐름 변화입니다. 일단 폐쇄형 서비스에서 개방형 서비스로 변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OTT 서비스 중 TV인데요. 이제 가입 해지 방지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수익 구조 다변화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목표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맥 서비스의 증가가 됐습니다. 공유, 댓글 또는 추천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방송사 서비스의 분업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대량 생산과 신속한 교환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정보 생산과 공유의 분업화 그것을 넘어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 다양한 형태의 제휴와 공생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기준으로 200개 이상의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영화사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 제휴를 받고 단말에서도 제휴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면 그 영화사에서 아예 그런 영화관, CGV나 이런 대형 업체가 아닌 그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휴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인터넷에서 동영상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은 각사의 OTT 서비스인 푹과 옥수수를 합병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항해 국내 사업자가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큰데 향후 플랫폼 간 합종 연횡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측면에선 푹과 옥수수 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자체 제작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U+는 반대로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내 OTT 업체는 업체 간 인수합병이나 글로벌 OTT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새판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 영상 이에 대한 이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내용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성장으로 인한 미디어의 흐름 변화입니다. 미디어의 광고의 흐름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막대한 시청자를 바탕으로 광고나 협찬을 수익 모델했던 지상파의 적자는 2017년부터 아예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MBC를 기준으로 2018년 기준에는 1237억이 적자가 났었고요. 즉 광고나 협찬이 이제 지상파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유튜브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다 보면은 광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미디어나 매체의 흐름 변화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광고나 이런 기업체들도 이제 기존의 고전적인 매체를 떠나서
새로운 매체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미디어 비율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역이 증가했습니다. 이 청소년 미디어,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미디어 매체 사용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도가 저희 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 구조상 그리고 또 이제 소득을 벌기 위해서 예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엔 개인적인 그리고 그리고 가족의 구조도 자체도 1인 가족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더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이 87.4%에 해당을 하고요. 다른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이 관심 있는 것들이 생긴다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대점 및 문제점입니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전달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시청각 미디어 제공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보 전달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편의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 기능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VR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이 이제 확대되면서 장애인이나 노년층에게 간접적으로 기회를 할 수 있는 제공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건강한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이제 영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사회적 약자계층들은 영유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VR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회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간접적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일단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TV라는 미디어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개인 플랫폼화되면서 개인 중심으로 이용 패턴이 변하게 되고 그 이용 패턴이 변하게 되면서 산업 구조까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점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규정이 문제입니다. 일단 예를 들면 불법 복제물이 일단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원 사재기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인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2018년도 기준에서 불법 복제물에 관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조사한 결과 유튜브에서 8,833건, 네이버에서 3,791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이제 방송통신법 여러 가지 등에서 이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격권 보호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서 이제 뭐 유튜브에 이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원 플랫폼에서는 이제 스트리밍이 많을수록 저작권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통합 비례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원 사재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음원 사재기를 하면서 음원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소비의 문제와 미디어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적 소비의 문제는 수용자들이 한정된 정보만을 접하는 이제 필터 버블에 빠지거나 자신의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이제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짜 뉴스에 속는 일도 더 비일비재해지고 결국 확증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선택적 소비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계속 가리게 되는 그리고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 제공자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콘텐츠 양산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콘텐츠 소비자의 비윤리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적인 표현이라든지 정치적 우경화, 그리고
인격권 침해, 가짜 정보 확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향후 전망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변화가 좀 크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접촉이 끊어지고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개인의 생활 공간, 그리고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VOD 계속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직까지 스트리밍 서비스의 미래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VOD 서비스나 이런 스트림 서비스가 이제 불을 붙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미 우리들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발판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기 대해서 좀 설명할 것이 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마무리 져야 될 그리고 것 같아. 네네 빠르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거 그냥 잠깐 보고 짚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어차피 PPT 자료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맺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로리다의 디지털 미디어 산업협회인 디지털 미디어 동맹 플로리다는 디지털 미디어 얼라이언스 플로리다에서 말을 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를 사람의 표현, 의사소통, 사회 상호작용, 교육을 위한 디지털 예술, 과학 기술, 사업의 창조적 집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미디어의 역할은 이제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교육이라든지 과학기술 또는 사람의 소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위하는 전반적인 분야를 미디어가 이제 다 대체 혹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한 문헌은 이렇게고요. 좀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버벅거리기도 했고, 그리고 좀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감사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잘했어. 잘했고, 뭐랄까. 잘했어. 일단 잘했고, 보자. 한번 좀, 아까, 아이조가 한번 좀, 아까 한번 해봐. 경식 씨, 코멘트랑 질문 좀 한번 해줘봐, 한번. 일단은 스트리밍이 가장 지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하던 게 이제 발표 주제로 나와서 이해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은 아까 그 문제점에서 음원 사재기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음원 사재기가 뭐 좀 약간 공론화됐을 때 특정 가수분이 이제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처벌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혹시 뭐 해결책 같은 게 있는지 예방하거나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 마련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뉴스를 거르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 약간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점점 어쨌든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면서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음악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보는 눈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뭐 그 음원 말고 이제 좀 넓혀서 보자면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신이 좀 걸을 수 있고 자신의 기준을 마땅히 세워야 그런 문제들을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랑 비슷한 개념인데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걸러내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네요. 또 따로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영식 씨 어때? 답변이 됐어? 예, 또 질문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질문하지 마. 더. 예, 예. 그 은업 사재기 하는 놈들 다 싹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놈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승현 씨, 신승현 씨. 네. 코멘트랑 질의 한번 해봐. 저도 이 발표가 일단 저희 생활에 밀접된 거여가지고 흥미있게 들었고, 질문으로는 아까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좀 발전된 국가 얘기하실 때 일본이랑 저희 나라랑 중국 쪽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러한 발전이 약간, 그러한 게 좀 뭐라 하지? 흥행할 수 있는 요소 같은 특징이 있을까요? 그런 국가마다 다른 거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발전되고 흥행하는 그 국가 같은 데의 특징?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어요. 국가별로 흥행할 수 있는 요인이 다를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요소? 그런 거를 좀 사회적 특징이나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일단 3개 국가가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 대형망이라든지 이런 그 통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발달돼 있는 점,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 것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세부적인 요소는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할 거라서 그냥 크게 봤을 때는 이제 3국을 얘기한 거는 그냥 통신의 발달 수준이 높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 넷플릭스 사장 있잖아. 넷플릭스 사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헤이팅스인가?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97년도에 창업을 했잖아. 창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할 때부터 스트리밍을 염두에 두고 했었대. 근데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더니 인터넷 망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 9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란 말이지. 망이 안 되니까 그냥 비디오 대여를 한 거야. 그러다가 2012년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망 문제라든지 저작권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미뤘지. 그러다가 언제 됐냐면은 2018년도인가 이때 유튜브가 대박 난 걸 본 거야. 유튜브가 대박 난 걸 보고 이제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넷플릭스처럼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해가지고 좀 대박 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실은 인터넷망, 브로드밴드랑 굉장히 연결돼 있다 봐야지. 기술적 조건이 연결돼 있다 봐야지. 더 놀라운 거는 그 사장인 헤이스팅스의 선견 지명이 더 놀랍지. 언젠가 비디오는 이런 대여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갈 것이다. 이걸 미래를 예견하고 30년을 준비한 거잖아. 그런 기술적 조건이 올 때까지를.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 그제? 그러면은 디조도 한번 질문해보자. 디조는 한 명만 합시다. 영채 씨. 네. 영채 씨 한번 코멘트랑 질문 좀 해줘봐 한번. 네, 우선 코멘트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좀 밀접한 주제여서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비판적으로 바라보자면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규정, 선택적 소비 문제, 뭐 미디어 윤리 문제 등을 거론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미디어 관련된 거면 나오는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부각되는 문제인지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기대점에서 사회통합 기능을 말씀하시면서 VR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간접기회 제공을 말했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들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사용법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일단 피드백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점에 대해서 이제 사회 통합 기능에서 VR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실 이거는 뭐 약간 시험 단계 그리고 예비 단계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VR 시장 자체가 뭐 아직 크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활성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VR 기기들 이런 것들이 더 계속 활발하게 되면 이 VR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더 전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통합 기능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혹시 걸 이 부분 제가 자료 조사했는데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해봐.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금 TV에서 광고하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같은 SK가 미디어나 통신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VR에 접목을 해서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시니까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뭔가 우리가 가서 여행해서 볼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곳들을 휠체어가 못 가는 곳들은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제 VR로 해서 시각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활발하게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 통합의 기능이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씨 만족스럽지 않겠지만은 계속 불만을 제기하면 시간이 없어 우리. 오케이. 항상 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코멘트를 잠깐 하면은 좋아 뭐 잘 정리했는데 약간 평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트리밍 서비스 결국은 음악 스트리밍이랑 영상 스트리밍이잖아. 그치? 이거는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익숙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익숙한 거고 그런데 뭐랄까 뭐 잘했는데 기본적으로 잘했는데 뭐랄까 나한테는 뭐 쇼킹한 내용은 없었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뭐야 그런 이면이 있었네 이런 건 없었어. 그냥 알던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거라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다 끝났어. 근데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어쨌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2시에 수업이 있거나 시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빠이 안녕 안녕하고 그리고 고생했어. 그 뭐 우리 종강을 제대로 못했는데 떠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한 학기 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서 수업 따라오느라고 고생했고 다음에 만나. 건강하게 지내고. 오케이 안녕.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수업이 없거나 시험이 없어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하자. 너무 기니까. 그래서 2시에 시작하자. 2시에. 오케이? 2시에.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다시 2시에 컴백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까 그 무슨 조가 남았지? D조 가짜뉴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15분 발표하고 15분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2시에 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네. 안녕하세요. 왜 청년층은 가짜뉴스를 쉽게 접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게 된 D조입니다. 저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짜뉴스가 급증하면서 예전보다 일상생활에서 가짜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청년층 사이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청년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짜뉴스가 전파가 되고 있는지 미디어 변화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짜뉴스란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뉴스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조작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마타도어로 한국언론기능재단에서는 이를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소비하는 형태와 방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달로 게이트 키핑 없이 누구나 손쉽게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게이트 키핑이랑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에서 두고 있는 일종의 장치로 편집자나 기자 등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게이트 키핑이 없어진 미디어에서 개인의 표현이 빠르게 유포될 수 있게 되어 가짜뉴스의 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 내 정치적 갈등도 가짜뉴스의 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정치적 문제가 심화되었던 박근혜 탄핵 시기에 가짜뉴스 관련 보도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및 관련 혐의자 그리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지지자들을 비난 또는 희화화하기 위하여 같은 편인 척 친박 대상으로 낚시성 가짜뉴스를 대량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도 탄핵을 주도한 야권 정당과 그 인사,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면서 가짜뉴스가 급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선거 등 정치와 관련된 시기마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정치뉴스 보도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도 가짜뉴스의 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보면 40개국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론이 보여준 공정하지 못한 모습에 국민들은 언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기성 언론이 아닌 새로운 매체를 통한 뉴스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언론 신뢰도 조사 보고서에 정통적인 TV 뉴스를 시청자들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 하락하고 있다. 유튜브가 뉴스에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도 한국의 기성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등장한 가짜뉴스는 뉴스 이용자의 사고와 행동,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갈등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 평양성이 강한 편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용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의 디지털 생태계에 왜곡되고 잘못된 뉴스가 살아남기에 거의 완벽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인이 뉴스를 위해 사용하는 웹으로는 유튜브가 4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심리학회가 개최한 유튜브와 정치 평양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설문조사 응답자 22%가 허위 조작 정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로 유튜버를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뉴스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짜뉴스를 유통하고 확산시키는 주요한 매체는 유튜브입니다. 가짜뉴스가 청년층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앞서 저희는 청년층이 가짜뉴스를 접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유튜브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발달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청년층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청년층이 어떤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확산 경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연령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층의 연령을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기준이 15세에서 29세로 정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웹이 유튜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333억 분의 이용을 하였고 2019년에는 4억 60억 분, 2020년에는 531억 분으로 이용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유튜버의 이용 시간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의 개인별 유튜브 이용 시간이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길다는 것입니다. 10대가 가장 2,500분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1,882분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인당 평균 유튜버 이용 시간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이용률도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20대는 무려 91.3%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접할 기회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이슈를 보면 유튜브 이용자의 34%가 허위 가짜뉴스에 판단되는 동영상을 받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와 60대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받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20대는 39.7%의 가장 높은 비율의 이용자가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했고, 이는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청년층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 청년층이 유튜브 사용 비율도 높고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보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대가 20대인 것에 반해 가짜뉴스가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대가 다른 연령보다 비교적 낮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기사 형식 조작 콘텐츠, 즉 가짜뉴스가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오보와 찌라시도 유해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적게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높은 빈도로 접하는 20대가 그 유해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종래의 가짜뉴스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유해성을 낮게 평가하는 청년층의 뉴스의 사실 여부를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덜 의심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이슈에 따르면 유튜버를 통한 허위 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인해 유튜버에서 영상을 볼 때마다 가짜인지 의심한다라고 문항에 20대가 가장 적게 동의하였습니다. 20대는 65.7%가 가짜인지 의심한다고 답했지만 30대는 69.1, 40대는 68.7, 50대는 71.7, 60대 이상은 71.4로 저 연령층이 20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대가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낮게 생각하고 있고 비교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석됩니다. 주체적인 판단으로 뉴스를 수용해야 하는 청년층이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여러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들이 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유해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며 결국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고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져 발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다른 연령보다 가짜뉴스를 믿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러커스 노스웨스터 대학의 연구진은 코로나19 허위 정보에 대해 18세부터 24세 응답자의 18%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성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관련 허위 정보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25세부터 44세, 45세부터 64세, 65세 이상 등의 응답자는 각각 17, 12, 9%가 허위 정보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가짜뉴스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청년층이 가짜뉴스를 믿고 전파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28살 A씨가 거제도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을 게재하였다가 허위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공인된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가짜뉴스를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전파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아닌 가짜뉴스를 믿고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전파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진 않아야 합니다. 20대가 가짜뉴스를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위에 계속 언급했던 가장 많이 접한 유튜버의 필터 버블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된 정보만을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것을 위주로만 보여주는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필터 버블의 현상은 유튜브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현상으로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뉴스를 시청 혹은 클릭했다면 그것이 알고리즘화되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짜뉴스에 노출되면서 어느 순간 도달하면 가짜뉴스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블 현상을 통해 알고리즘화 된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만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처음에 언급했듯이 가짜뉴스를 보고도 가짜뉴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 후 다른 정보에 대해서 무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증 편향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큰 위험성은 없으나 주관적이고 선동 혹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적용된다면 사회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 버블, 알고리즘, 확증 편향에 기초하여 인포데믹이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포데믹 부분부터는 홍수빈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여. 네, 그럼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데믹이란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전염병과 유사해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위의 현상을 기초로 하여 신뢰도가 형성되어 공유하고 전달하면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의 가짜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 후에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나 어떤 페이스북 혹은 각자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짜뉴스가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가 청년층에서 확산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뉴스 이용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신문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 뉴스 콘텐츠나 편집 방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은 주요한 뉴스의 제목이나 편집된 기사를 순서대로 읽게 되고 방송 뉴스는 앵커가 전하는 순서대로 뉴스를 시청해왔습니다. 즉 미디어 생산자가 중요도와 적절성, 편집 방침에 따라 선별하고 배치한 뉴스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용자가 정보를 습득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개인이 각자 선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로 뉴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뉴스를 편식하게 되고 뉴스의 맥락을 알기 어려워서 편향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쉽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형태가 출처 뒤섞기입니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의 정보는 뉴스와 콘텐츠가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서 댓글 등이나 독자의 반응이나 의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양한 출처의 수많은 뉴스를 읽지만 해당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의 형태와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습관은 결국에 어떠한 조직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누가 어떠한 의도로 뉴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주의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뉴스 이용을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지인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간의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입니다. 따라서 친구나 지인 등 나와 연결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전달해준 정보는 언론사나 전문기관이 알려준 정보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의 정보는 지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되므로 해당 정보의 출처나 형태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일단 믿고 보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전해주면 의심 없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중심으로 이제 가짜뉴스가 퍼져나간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2007년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과 탈북자 사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탈북미센터, 지저스아미, 미디어 선교, 동성애 합법화반대, 국민연합 등을 산하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오프라인 산하단체들과 연동된 개신교 넷 우익 계정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왕국의 역습, 레드필,
그다음에 에덴 크리에이터스는 미디어 선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또는 종북 게이, 이슬람 등의 이슈를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서 전투적으로 이를 양산하고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는 탈북자,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저스 암이라는 일종의 수련회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면서 느헤미야 국가금식기도 성회 또는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2007년에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에 개입한 바가 있으며 이들은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각종 기도회와 교육을 통해 어떤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논문을 보면 가장 폭넓은 기반은 종교계 음모론이 제공한다고 봅니다. 이는 주로 신사도 운동으로 분류되는 계열에서 예언이나 특정한 신학적 입장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로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양한 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은 가짜뉴스 유통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기독교인으로 일반화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극우 세력을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서 혐오스럽게 바라볼 뿐 교회의 문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장의 태극기, 가짜뉴스, 극우 집단을 모두 관통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서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정작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향해온 근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고개를 돌릴수록 광장의 혐오는 진화하고 새로운 혐오의 대상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스웨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92%가 이슬람 난민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 절반이 아동이다라는 가짜뉴스는 스웨덴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가 낸 공식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간 이민자의 성범죄율이 내국인보다 79배가 높다라는 가짜뉴스는 일종의 미국판 일베에서 퍼진 내용으로 가짜뉴스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 동물원에서 조랑말을 강간했다라는 가짜뉴스도 미국판 일베에서 나온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는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미국판 일베 등의 근거 없는 자료들을 사용하는가 하면 스웨덴 등 우리가 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활용해서 더 설득력을 높이려는 등의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에스더 기도 운동은 여러 개의 가짜뉴스를 전파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에스더가 어떤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전파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연결망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전파해온 에스더는 가짜뉴스 제작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더는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한국인터넷 선교 네트워크 등의 인터넷 유관단체를 설립하고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댓글 부대를 양성하고 한 기획실장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하여 풀타임 인터넷 전사로 활동했던 한 에스더 관계자는 명명한 청소년 수집자에게 가짜뉴스 배포 등 인터넷 여론 조성 작업을 시켰습니다. 인터넷 전사로 활동했던 한 에스더 관계자는 미디어 선교라는 명목으로 성소수자 혐오, 북한 관련 안보 위기 강조, 문재인, 박원순 등의 특정 정치인 관련 부정적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감이나 추천수도 높였다고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대표가 원톱이 되어 글을 작성하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퍼날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가짜뉴스 판별력은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고도의 인지 능력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갖고 훈련한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날마다 만나는 다양한 뉴스와 정보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훈련하고 키워나가기 가장 좋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비판적 사고를 일상생활에서 훈련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유용하고 당연한 진리처럼 보여도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지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확신과
아집에 머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지식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주장이나 논리가 유용하거나 얼마나 탄탄하고 논리적인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시되는 논리와 정보의 의도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논리나 지식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누가 어떤 이득을 얻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만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서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따라서 특정한 기사나 주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핵심 도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위에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외에는 해외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의 혐오 발언 삭제를 명문화했습니다. 인종 혐오 및 테러 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에 부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혐오 발언에 대해 엄벌하고 있는 현행법을 인터넷까지 확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5만 7천여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 처벌에 앞서 독일처럼 혐오 표현 금지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인종차별금지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을 직접 규제할 법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잣대로 보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에 링크를 제한하고 광고 수익을 막는 등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고요. 유튜브도 기존 언론과 협력해서 신뢰도 높은 영상 뉴스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12개의 인터넷 기업이 지난 5월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등 자율 규제에 나섰지만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는 가입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가 제작, 유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이 가짜뉴스를 크게 뒷받침하고 있으나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법적 규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그리고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제 및 자율 규제처럼 뉴스 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규정된 뉴스에 강제적이고 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는 법적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법으로 시장의 자정 기능에 바탕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는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규제의 일종이라는 점은 마찬가지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팩트체크도 뉴스의 참과 거짓을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사후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가짜뉴스 전수를 대상으로 팩트체크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퍼져버린 가짜뉴스로 인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팩트체크의 효과와는 별개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가짜뉴스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제, 자율 규제, 팩트 체크,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가짜뉴스 규제 방안 마련 등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통찰하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D조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굉장히 균형 잡기 잘했네. 쉽지 않은 주제인데 잘한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거는 2시에 시간 바쁜 사람들은 다 가라 했더니 다 갔네 정말. 우리 둘레 6명 남았어. 이게 좋은 발표였는데 뭐 동영상으로 봐야지 뭐. 실시간은 본방 사수 못한 거야 애들이. 지금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D조만 남았고 D조도 주원 씨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조 발표인데도 수업 있어서 갔어. 가영 씨 혼자 남았어. 네. 가영 씨 코멘트랑 질문 한번 해봐 한번. 일단 정말 발표가 너무 재밌게 들렸어요. 확실히. 네, 그래서 정말 정보들도 충분히 이렇게 자료해 주시고 해서 좋았고, 전 생각보다 청년들이 그 가짜뉴스에 현혹된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나도. 60대에서 70대가 당연히 높을 거라 생각했고, 제가 지하철만 타더라도 60대, 70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딱 봐도 그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였거든요. 청년들은 그거에 반해서 뭐 재밌는 예능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들이 더 그거에 받는다는 것에 자료가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궁금한 점은 그 예시로 들었던 가짜뉴스 기독교 그 사례에서 청년들이 그거를 본 뭐라 해야 되지? 횟수가 정확하게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60대보다 20, 30대가 그 가짜뉴스 더 접한 게 확실히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누가 답변해봐 한번. 그게 청년들이 봤다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그 사건 안에서 직접 그런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돼서 약간 유통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는 거를 그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하자면 네. 한겨레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그 보도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S덕이. 아마 60대 얼마 보고 20대 얼마 보고 이런 건 아마 측정이 안 될 거야 아마. 그지. 예. 근데 나도 좀 놀랍긴 놀라웠어. 20대들이 가장 덜 의심한다는 것도 놀라웠어, 그지? 맞아요. 이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청년층에 관한 논문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자료 보면서 좀 어렵긴 했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청년층이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인쇄 자료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SNS나 좀 카드 뉴스 같은 거로 좀 쉽게 눈에 가독성이 보기 좋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많이 접하는 건 인정. 그러면 20대들 자기들 얘기인데 자기들의 가짜 뉴스를 잘 속아 넘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서 뭐지? 그 가끔 올라오는 글이 있는데 저도 그거 보고서 막 이랬네 해서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댓글이나 혹은 다른 기사를 봤을 때 이거 가짜 뉴스였구나라고 하는 게 몇 개 접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 네. 저도 있어요. 저는 되게 정치나 시사는 사이트 들어가서 진짜 한겨레나 이런 거 보는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짤방을 봤는데 펭귄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전 진짜 그걸 듣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게 너무 합성을 잘 해놔가지고 그걸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이거 진짜 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명칭이 위에 딱 붙어 있으니까. 펭귄이 나는 걸 보고 펭귄이 날 수 있다는 건 좀 믿었단 말이야? 네. 막 500년 만에 처음 포착된 펭귄 나는 모습 이러고 여기 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써있고 진짜 같았어요. 막 포토샵이나 이런 게. 근데 나는
말씀해서 아, 승우 씨 말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되게 힘든 상태잖아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자가 뭐 진단법 그런 거를 많이 접했는데 처음에 사실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의료계 발표 보고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한다. 봐라. 옛날에 나는 가짜 뉴스가 새로운 현상이라 보지는 않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 그지? 근데 그 당시 아마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러니까 대나무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게 이렇게 막 들려왔다는 그 서라벌의 전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부터 무엇인가 탄압되거나 말하지 못한 욕망이 가짜 뉴스로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난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펭귄이 난다든지 뭐 코로나 그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교정이 되잖아, 자기들은. 그치?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짜 뉴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그 교정할 수 있는 거면 문제가 아니라고 봐.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짜 뉴스를 대응했던 방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 걷자 뉴스도 들어오고 똥물도 들어오고 깨끗한 물도 들어와서 거기서 정화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근대 이후의 사상가들의 생각이었거든. 이거는 사전적으로 가짜 뉴스니까 들어오지 마. 이건 사전적으로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잖아. 백가제방식으로 모든 얘기가 다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 간의 경쟁을 해서 더 진실된 정보가 우위에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 보거든.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짜뉴스가 존재했던 것,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나는 그런 위험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거든.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 보는데 지금 현재 나 특수한 일은 뭐냐 보냐면은 가짜뉴스를 믿고자 하는 성향이라고만 봐. 그러니까 이른바 포스트 스루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지. 그치?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세상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 하는 거야. 생각해봐. 아까 여기 나왔던 에스더 기도 본부들의 특징이 뭘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나의 신념이 옳은데 세상은 자신들을 탄압해. 예수쟁이라고 탄압해.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들만의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뉴스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른바 가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를 그런 믿고 싶어하는 어떤 극단주의자들 이런 분위기가 더 팽배했다 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기술적 조건이랑 결합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가스통 할배라든지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태극기 부대들이 가짜뉴스 부대라고 믿게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생각에서도 지금 현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박근혜가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가 감옥에 된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진실을 마주칠수록 괴롭고 불만이니까 가짜뉴스를 계속 소비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지.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들 혹은 자신들끼리만 연결되는 SNS 여기서 유통되면은 여기서 편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는 항상 존재해왔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짜뉴스를 문제 삼고 하는 거는 그런 가짜뉴스를 믿고 싶어하는 경향, 또 그것을 만들어냈던 기술적 조건, 또 그것을 강화시키는 어떤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난 생각해. 영철 씨 어떻게 봐? 근데 저거는 좀 질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진실을 알고 싶은데 그거를 막 속아 넘어갔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막 두교황이나 뭐 그런 걸 봤을 때 진보와 보수가 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좀 사회가 통합이 되고 얘기가 진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귀를 막고 있는데 이거를 뭐 법적인 그런 제도 보완이나 그런 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시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런 게 좀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만약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뭐 듣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 설득할 수는 없지. 설득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고립된 집단들 있잖아. 자신들만의 신앙 공동체라든지 여기 예스터 기도본부라든지 혹은 가스통 할배라든지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그들이 그들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외부와는 차단하면서 자기 내부에서 어떤 가짜일지도 모르지만 진실로 믿고 싶어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고립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소외감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분열과 사회적 갈등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가설인데 그런 게 많을수록 나는 가짜뉴스라기보다는 가짜뉴스를 믿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고 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박탈감을 어떤 믿음 혹은 신념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는 어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 어떻게 봐? 수빈 씨 어떻게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조직이란 게 그들만의 어떤 결성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이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더욱 다른 사실과 관련된 얘기는 들리지 않게 되고 더욱 이쪽으로 편향되게 되는 생각이 있다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또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중간고사 때 질문이었잖아.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주제였잖아. 네. 근데 아까 했지만 난 가짜뉴스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지 않아. 그리고 아까 영채 씨가 펭귄 나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혹은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보여줬으면 나도 믿었을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뉴스가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들어와서 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있으면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지. 그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난 봐. 왜냐하면은 20대가 만약에 가짜뉴스를 더 의심한다고 한다면은 내 관점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왜 덜 의심할까? 자기들은 정보의 어떤 브라우징 능력이 뛰어나니까 금방 그것들을 수정할 역량이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라든지 확신 편향을 할 만한 만큼 세상이 부정적이거나 소외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가능하다. 20대가 오히려 난 긍정적 현상을 봐. 아까 발표는 20대가 미디어 리터시가 얕아서 혹은 지식이 낮아서 잘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반대로 생각해. 오히려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다고 봐. 오히려.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엄마 말해. 근데 저는 그거랑 좀 반대인 게 교수님이 자주 접하는 이런 학부생들과 과연 이 학교 밖에 있는 다른 20대들의 그런 역량이 과연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되게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은 뭐 기사나 뭐 이런 걸 거의 보고 책을 보지 않고 그냥 SNS로 통하는 정보가 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학부생으로서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나 이런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그 굉장히 차이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지적이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아마 이제 아까도 발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결국 이제 SNS가 이제 믿기 좋은 거죠. 왜냐면 지금 SNS는 신뢰로 맺어지는 네트워크잖아. 그러니까 SNS에 뜨면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맺어진 SNS에 돌면은 믿게 되는 거지. 문제는 사실 뭐냐면은 그 사회의 어떤 신뢰의 어떤 중심, 대개는 과거의 신문과 TV가 했던 그 역할, 이른바 정론 매체들이 했던 그 공신력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이 매체들 신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물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영채 씨가 얘기했던 같은 20대지만은 대학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건 나 인정. 또 그래. 뭐 얘기할 얘기 많은데 어쨌든 발표가 좋았고 뭐 한도 끝도 없이 못하겠어. 나는 지금 거의 3시간째 안 됐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잘했고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우리 딱 조촐하게 5명 남았는데 이 복음을 여러 사람한테 전파해줘. 전파해줘. 그 한 학기 동안 어려운데 수업 잘 마지막 피날레를 잘해서 너무 고맙고 또 뭐 자극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어. 자극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고 그 자극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쉬지 말고 문제를 제기하고 답을 찾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건강 조심하고. 오케이? 조심하세요. 네. 그래,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요.